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오로라라는 회사에서 특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하웅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많은 관심을 끌면서 저에게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는 2016년에 설립되어 4년 넘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라이다 센서와 같은 하드웨어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00명 정도의 직원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회사에 조인해서 회사의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오로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로라 같은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대기업들과 달리 어떤 지적재산권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로라 드라이버라고 하는 통합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다른 회사들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오로라가 구현하는 오로라에 한정된 시스템입니다. 오로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차량을 제어하는 컴퓨터, 그리고 차량 주변의 사물들을 인식하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센서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서에서 받아들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센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차량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왼쪽 아래에 보이는 지도 정보를 개발하는 매핑, 이러한 지도 정보와 각종 차량 정보, 즉 IMU 데이터, 그리고 GPS 정보를 종합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로컬리제이션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퍼셉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된 사물을 바탕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플래닝 및 컨트롤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셉션, 플래닝, 컨트롤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이어그램에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 차량들을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대 혹은 몇백 대의 자율주행 차량들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원격으로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는 이러한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양한 차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승용차뿐 아니라 트럭이나 미니밴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의 차량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세 종류의 센서가 사용됩니다. 각각의 센서는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융합하는 것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라이다는 레이저를 자율주행 차량 외부로 발사해서 물체에 부딪힌 레이저가 반사되어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재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200m 혹은 300m 정도까지의 거리에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많이 사용되는 센서입니다. 오로라는 블랙모어라는 FMCW 라이다 회사를 2년 전에 인수했고, 최근에도 아워스라는 라이다 기술 회사를 인수하면서 라이다 센서를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로라가 개발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는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플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즉, 물체가 자율주행 차량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혹은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가까워지는지 혹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레이더는 오랫동안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센서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사일이 날아올 때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바로 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라이다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더 먼 거리의 물체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와 다른 주파수 영역의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절이 커서 중간에 방해물이 있는 경우에도 물체를 식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낀 것처럼 나쁜 날씨에서도 물체의 식별이 가능합니다. 즉, 라이다하고 레이더는 서로 장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차량용 센서입니다. 후방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ADA 시스템에서 카메라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를 차량 제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해상도가 높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주 어두운 밤과 같은 저조도 상황 혹은 역광 상황처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 경우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이다 혹은 레이더와 상보적으로 동작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센서들은 서로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한두 가지 센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센서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고 자율주행 차량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퍼셉션 기술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자율주행 차량 외부에 존재하는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 주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물체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오로라 드라이버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 을 보시면 오른쪽 위는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이고 메인 영상은 퍼셉션 시스템이 사물을 인식하는 영상입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상황은 밤에 퍼셉션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카메라 영상에는 굉장히 어둡지만 실제 오로라 드라이버가 인식하는 영상은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이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사물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차가 도로에 진입할 때 이에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사 현장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최근 업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분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는 환경을 버추얼로 만들어서 차량이 그 안에서 운행하도록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백 대 혹은 수천 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차량을 테스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적재산권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지적재산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경쟁사에서 우리 엔지니어를 데려가서 비슷한 기술들을 실시하게 되면은 우리의 연구 개발 노력이 무의가 되게 됩니다. 다른 예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을 법무팀에서 별다른 리뷰도 하지 않고 엔지니어가 학술 논문으로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은 누구나 그 논문을 보고 해당 기술을 실시 가능하게 됩니다. 즉, 연구 개발한 결과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나 내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개발한 그 노력이 무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연구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물을 어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으로는 영업비밀과 특허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즉 트레이드 시크릿은 공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지키려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이 만약에 공개되면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은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신 영업비밀이 지켜지기만 하면 반영구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기술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영업비밀로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반면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이 주어지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특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공개가 되게 되는데, 이를 대가로 등록된 특허는 특허권자가 소정 기간 동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대신 특허권이 만료되면 그 발명은 더 이상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누구나 실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영업비밀과 특허는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 혹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을 특허로 보호했다면 이미 100년 전에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영업비밀과 특허를 구분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특허 소송을 할 때 원고인 특허권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소장에 피고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판사가 납득할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 정도가 미약하면 판사는 소송을 개시도 하지 않고 각하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원고의 입증 책임은 아주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의 실시 여부에 대한 소정의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로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A 회사의 제품을 구해서 내 특허의 청구 범위와 1대1로 대응시키고 간략하게나마 침해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A 회사가 내 특허를 침해할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송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즉,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기술, 즉, 디텍터빌리티가 낮은 기술은 특허로 등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출원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도 없는데 기술 내용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제조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방법으로 비슷한 음료를 만들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기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그 제조 방법을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진에서 빨간색을 포함하는 사진을 인식해내는 기능을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기능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코드를 A, B, C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갑이라는 회사는 A 방식으로 쓴 코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갑회사는 의뢰회사가 빨간색을 포함하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은 을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싶겠지만, 을이 A, B, C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 기능을 구현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코드는 제작사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코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갑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을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소한의 입증조차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내 변호사와 대리인이 함께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제시된 것이니 다른 법적 이슈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업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비밀의 핵심은 confidentiality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회사 외부로 영업 비밀이 공개되면, 즉 퍼블리케이션 되게 되면 영업 비밀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외부로 공개하는 모든 비밀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법무팀 리뷰 절차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다면 어떤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양의 특허를 출원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즉,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내 변호사가 수천 건 혹은 수만 건의 출원을 해서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모든 기술을 커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거의 모든 기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훌륭한 방법이지만 돈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도부와 파이낸스, 엔지니어링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때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들은 발명자들이 그렇게 많은 제안서를 써낼 시간도 없고 많은 돈을 특허에 쓸 수도 없으며 소수의 사내 변호사가 그런 많은 숫자의 특허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적은 수의 질 높은 특허 출원을 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특허란 좋은 특허란 질 높은 좋은 특허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효가 되지 않으면서 넓은 기술 영역을 커버하고 회피가 어려운 특허가 좋은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어떻게 무효가 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 업체로서 해당 분야에서 좋은 엔지니어를 데리고 있다면 질 높은 기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선행 기술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러한 기술 분야에도 선행 기술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는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분야에 특허 출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넓은 기술 영역을 커버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분야의 첫 출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기술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넓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기술이 선도업체의 기술인지 여부는 사내 변호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기술이라도 명세서 작성 스타일이나 청구 범위 작성 스타일을 연구해서 넓은 청구 범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좋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사내 변호사와 대리인이 출원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청구 범위만 넓게 쓴다고 해서 청구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 결국 법원에서 청구 범위 해석, 즉 클레임 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청구 범위 해석을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명세서 작성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라이센스 경험도 중요합니다. 라이센스 경험이 적은 출원 변호사들은 가끔 둘 이상의 엔티티를 섞어서 청구항을 작성하는데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특허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라이센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발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항은 서버 혹은 스마트폰 둘 중에 하나만을 타겟으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계속 출원을 통해서 한 특허는 서버를 청구 범위로 삼고 다른 특허는 스마트폰을 청구 범위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와 스마트폰 모두가 한 청구항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어떤 회사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둘 중 누구에게도 침해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특허가 됩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영업비밀과 특허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적재산권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특허를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업원들의 이직입니다. 모든 회사는 좋은 엔지니어를 데려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훌륭한 엔지니어일수록 이직이 잦습니다. 그리고 그 엔지니어가 영업비밀을 가져가서 타사에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영업비밀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텍터빌리티가 낮은 기술, 즉 입증이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이직이 잦은 분야에서는 특허로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출원입니다. 해외 출원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가 비즈니스 전략을 잘 숙지하고 어떤 국가에 어떤 기술을 출원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해외 대리인을 두고 긴밀히 연락하면서 어떤 기술들이 잘 보호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나라에서 계속 소프트웨어 출원을 하는 것은 등록도 못 받으면서 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기술에 대한 파악입니다. 엔지니어가 제출한 직무 발명서를 사내 변호사가 리뷰할 때 선정 절차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는 내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범위로 등록을 받게 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버리면 내 기술만 공개하고 정작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변호사는 엔지니어링 팀과 긴밀하게 일하면서 기술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다양한 지적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